자,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릅니다.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국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이 소식 중심으로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 교수님은 저희 자리에는 처음 나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먼저 어제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조국 장관 둘러싼 격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강 교수님?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었죠. 네. 근데 마지막 본회이기도 하고 정기국회인데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조국 장관의 자격 문제를 따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원의 자질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제2의 청문회 조국 대전 제2라운드라고 했지만 네.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조롱, 비아냥, 경멸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거 아닌가.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땠을까.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그거를 방청했던 초등학생이 어른들은 저렇게 싸워요. 무서워요. 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지난번 2016년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헌정농단을 보면서 촛불을 들었고 지금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또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국회가 과연 이런 민의를, 이런 민심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국회에 좀 계류된 게 16,000건이 있답니다. 민생법안 관련해서. 그래서 마지막 정기국회고, 그래서 당연히 민생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 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저것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그 많은 논란들이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부터 있게 되는 국정감사 역시 이게 그 근원적으로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국정감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걷어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좀 아쉽고 근데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약간 포인트는 다릅니다만 아쉬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아무래도 대정부 질문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의 공세도 날카로웠습니다. 조 장관이 2번 출석을 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공처가 아니면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택 압수수색을 그렇죠. 당할 시점에 현장에 있는 수사 검사하고 조국 장관이 통화를 했다.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주 총가요 9월 23일 조국 장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한 달여 지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은 8시 40분경 이전 과천 청사로 출근을 하고 대기하고 있던 그 검찰팀이 이전 이후에 자택을 들어갔는데 자택에 계시던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이제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이제 놀란 마음에 조국 장관에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지금 검찰팀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좀 같이 나와 있는 압수수색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검사를 바꿔주게 됩니다. 최초에는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조국입니다라고도 했는데 장관입니다 안 하고 조국입니다 했기 네, 때문에 자연인 신분으로 한 거다.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거죠? 당시에는 과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를 하는 게 어떤 방식이든 통화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를 가지고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통화한 적이 있냐라는 답변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시끄럽고 논란이 그렇죠. 됐었죠.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처신이 오르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김수민 의원이 차라리 그렇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지 뭉쳐가야지라고 해서 공사 구분 못하는 장관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전에 보신 그런 상황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 대변인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부적절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십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공직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처음 공직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일단 민정수석이라는 기간도 좀 거치셨고 네.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설령 이게 그 내 가족이나 어딘가 이제 내 가까운 사람한테 불편할지언정 저렇게 통화했었던 거는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였다면은 아이고 미안해 그 고생하시고 뭐 오히려 더 철저히 부인한테. 해라 부인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인연 통화를 받더라도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알려진 것처럼 동양대 최성익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또 한 번 부인께서 조국 장관에게 이제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죠. 네. 전화를 건네줘서 또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어 번 몇 차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었는데 조심했어야 한다. 당연히 그랬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국 장관 얘기를 들어보거나 상황을 보면 또 조국 장관이 남편으로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반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장관, 조국 후보자로부터 장관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 결벽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냐 이제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합당한지, 그다음 개개별의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다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일도 사실은 그 후에 이제 가족 측에서 밝히기를 좀 지병이 있었고 그래서 쓰러진 상태에서 검찰이 먼저 119를 불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러지 말고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으니 내가 좀 쉬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부인의 그 지병을 앓고 있고 또 과거에 큰 사고를 다쳐서 큰 사고를 거쳐갖고 뇌 수술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우자로서는 사실 말 그대로 인륜의 문제로서 전화를 통화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거기에 온 그 압수수색 팀들에게 뭐 빨리 하라거나 아니면 뭐 적당히 하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수사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 쪽에서도 얘기를 한 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오히려 문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말 그대로 이 압수수색 처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야당 의원의 입으로 확인이 되고 그것이 추궁이 되는 즉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과 여당 의원이 내통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몰리니까 나중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몰랐고 그런 정보를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유도 질문한 거다. 유도 질문에 조국 장관이 걸린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대정부 질문 나흘 동안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화 동안 뉴스회전이 이 대정부 질문을 생중계하느라고 쉬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두 분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뭐.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때도 그랬지만 논란이 된 게 바로 조국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침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여서 그랬을 텐데요. 호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겠지만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국 씨 나왔고요. 귀하 뭐 정중하게 표현을 한다고 했고 첫날 출석했을 때는 뭐 조국 교수 전 민정수석 뭐 이런 얘기까지 불렀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약간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게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국회의원의 어떤 국회 품위라는 점에서 조금 부적절한 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보통 본회의장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상임위에 국무위원들을 부를 때 의결을 합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출석을 요구했고 국무위원으로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 분을 모셔다 놓고 그 시간에다가 무슨 시인이 기한이 뭐 법무부를 대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호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면 본인의 지위도 인정되고 존중받는 겁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 보고 조국 씨라고 하면 주호영 씨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귀하라고 한 박명재 의원, 박명재 귀하라고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의 자격 문제를 탓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자질을 그냥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본인들 자질을 나는 이런 자질, 이런 인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고 과연 국민들께서 옳다구나, 너 잘했다라고 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명재 의원이 저렇게 귀하라고 하니까 같은 당 소속의 김정재 의원이 문자로 최악의 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될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시죠. 네.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데 국회 청문회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와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 어느 정도의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마저도 국민들로부터 대통령한테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해서 위임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의 인사권을 행사하신 그 자체가 과연 옳았느냐 정당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쫙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역대 국무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의혹과 심지어는 검찰 수사를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임명된 적이 없었어요. 과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일부의 국민들과 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조건 인사권을 행사하셨고 이에 대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장관으로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본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았나. 입장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조국 씨는 좀 너무한가요? 이걸 좀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발을 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기소를 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청와대, 정부, 여당은 다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2달간 탁탁 털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갖고 했는데 7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나온 게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9월 6일에 돌아오셔가지고 이걸 임명을 할지 미룰지에 대해서 네. 결국은 임명하기로 하고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에 대해서 결정적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향후에 검찰 수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가 나오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결정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결정이 주어져 있고 그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은 야당이 거기에 협조하는 게 마땅한 도리죠. 수사는 검찰이 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야당의 태도가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직무정 정지 가처분하고 또 네. 한쪽에서는 또 특검 주장하고 국정조사 주장하고 본인들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는. 오늘 좀 네.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른 공무위원이나 다른 직책이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의 장관이라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봐야 되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정치권에서 정치 언어로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검찰 수사 결과는 나오겠죠 언젠가. 나오겠죠.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도 얘기를 했고요. 여권에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확인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는 동남아 3개국 순방하고 돌아오는 9월 6일인가 7일인가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다.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사퇴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검찰은 물론 강력하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일단은 뭐 양쪽에서 조금 내용들이 다르고 하는데 저는 그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전했다는 통화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정확히 하면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는 민정수석이나 인사권자한테 그게 그 보고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인사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여론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민정수석이 더 큰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현황을 보고하는 거하고 네.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단락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단락이 이제 그 매우 심각하다. 그다음에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첫째는 매우 심각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의견이 그게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또 붙여서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도 부정적인 기류가 높았다. 그러나 이 건이 대통령의 항명처럼 인사권에 보여서. 대한 항명으로 비춰져 갖고 돌아갔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과연 대통령의 인사가 이렇게 오기에 의해서 혹은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하나 또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다시 해서 그럼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적으로 끌려갔던 얘기인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회방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권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이걸 정치적 모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팩트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워낙 좀 다양한 소스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하니까 신빙성을 그러니까 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월 6일경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시기에 검찰이 알고 있는 정보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그것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당신이 임명한 장관이 문제가 있으니 안 돼요. 사퇴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의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정보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 뭐 동양대학교 표창장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결국 사모펀드라고 얘기했을 텐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검찰이 봤던 시각과 실제 드러난 윤곽과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링크피라는 그 펀드의 실제 운용사가 이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용과 투자를 같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심증을 붙이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문 조서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최초의 코링크피라는 회사가 1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질 때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85%의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핀트가 다른 얘기가 9월 6일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검찰이 초반에 굉장히 너무 확신을 갖고 그렇죠. 수사를 예.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확증 편향 같은 게 있었던 것 그렇죠.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검찰 개혁 쪽으로 뭐 지난주에 서초동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의 방안을 뭐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여기에 좀 약간 이제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은 굉장히 형식도 이례적인 보고 자리였고, 그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첫 자리예요. 업무 보고 자리였죠. 그러니까 대통령께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 보고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그게 다 알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그 준비해서 이제 청와대 전속 사진 기자겠죠. 맞습니다. 뭐 해갖고는 그 스틸 영상과 동영상이 다 이제 제공이 되고 대통령이 직접 어딘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런 거는 그 굉장히 이례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기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배석자도 법무장관이 이제 첫 업무 보고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 보고라면 총장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공교롭게도 총장은 빠져버리고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형식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총장에게 무언가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하지 않고 검찰의 무슨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지시나 전달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딱 집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게 형식과 내용이 다 이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은 대통령의 저렇게 지시에 대해서 이상하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딱 하루 만에 바로 검찰이 검찰 개혁과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별건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듯이 바로 이러한 건 한 3가지 건이죠. 가령 뭐 그 지금 있는 특수부를 서울, 7개에서 청주, 3 군데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 그다음에 뭐 차관급 이상의 의전을 받던 걸 없애겠다. 외부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전원 복귀시키다. 복귀시킨다. 이런 그 즉각적인 검찰 개혁 안을 발표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내놓는 거 이거 졸속 아니냐, 또는 법무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거 내놓는 거 개기는 거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는데 여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검찰의 이러한 개혁안 내놓은 거에 대해서요. 일단 청와대는 그 대변인이 문자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분위기는 이제 사뭇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해찬 당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개혁 신용을 내지 마라. 제대로 성찰부터 먼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지시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다음 날 하루 만에 특수부 축소 폐지 이런 걸 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전에 사실 그 전주에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로 이제 검찰의 개혁 방향을 마련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검찰청의 한 간부의 워딩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찬찬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찬찬히 검토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상당한 또 공분을 일으켰던 상황이 그 짧은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라는 분명한 그 의지를 담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 안 되겠다, 즉각 뭐라도 내놔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법무부와 어떤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은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수부 직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차관급에 대한 어떤 그 차량 제공을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제 나왔던 개혁안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법무부에 일종의 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